평생 고부 갈등 속에서 며느리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데 못 오시죠. VVIP 만찬에 초대받았다며 자랑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만찬의 주인이자 며느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 바로 그 시어머니였다는 것을요. 제가 올해 68이니까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제일 편한 나이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저 말수 적고 언제나 온화하게 웃고 있는 그런 평범한 노인으로 봐요. 사실 저도 그게 편하고요. 굳이 나설 필요도 없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이 작은 한옥에서 지낸 지도 꽤 됐네요. 마당에는 제가 직접 심은 매화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봄이면 꽃이 참 예쁘게 펴요. 그 매실을 따다가 해마다 차를 담그죠. 주말 저녁이었어요. 마루에 앉아 있으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아들 민준이 42살이죠. 그리고 며느리 유진이 39, 부부가 오랜만에 저녁 먹고 차 마시러 들렀어요. 겉보기에는 참 평화로운 주말 풍경이었죠. 저는 제가 아끼는 닭이에 직접 담근 매실차를 내왔어요. 5년을 묵힌 거라 향이 아주 깊거든요. 저는 제 물건들을 참 아껴요. 이 닭이 세트도 그래요. 화려하진 않지만 손때 묻은 그 정갈함이 좋아서 늘 이것만 쓰죠. 근데 며느리 유진이는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찻잔을 받아 들자마자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더라고요. 그 아이는 참 감정을 숨기질 못해요. 아니, 어쩌면 숨길 필요를 못 느끼는 거겠죠.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머님, 이 닭이 세트 아직도 쓰세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투, 그 눈빛,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촌스러운 걸 써요. 날카로운 말이 훅 들어왔지만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 옆에서 아들 민준이는 큼 하고 헛기침을 하더군요. 제 아들이지만 참 아내 기세에 눌려 살아요. 저한테는 깍듯하지만 유진이 앞에서는 늘 저렇게 좌불안석이죠. 그게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냥 맑은 매실차를 찻잔에 따랐어요. 향긋한 매화 향이 방 안에 퍼지는데도 며느리가 뱉은 그 촌스럽다는 말 한마디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더군요. 유진이는 자기가 무슨 실례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혹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금방 화제를 돌렸어요. 그 아이는 늘 대화의 중심이 자기여야 하죠. 특히 자기 친정 이야기. 아, 맞다. 어머님. 저희 아빠 이번에 미경그룹에서 상무 승진 예비 명단에 오르셨어요.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진 게 아주 자랑스러워 죽겠다는 투였어요. 그 미경그룹이라는 이름, 참 익숙한 이름이죠. 며느리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 그룹 회장님이 워낙 괴짜라서 얼굴을 비추는 법이 없는데 임원들 사이에서는 그분 눈에 한 번이라도 잘 보이면 인생이 펴는 거라고요. 이번 승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로 자기 집안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저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미경그룹. 그 이름을 들으니까 까마득한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30년도 더 됐네요. 남편과 함께 동대문에서 작은 원단 가게를 차렸을 때 그 가게 이름이 미경 상사였죠. 젊은 시절 남편이 저를 부르던 애칭이었거든요. 아름다운 거울이라고. 제 본명은 박은숙이에요. 결혼하고도 남편 성을 따르지 않았죠. 그냥 박은숙으로 살았어요. 물론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눈을 빛내며 미경그룹의 위세에 대해 떠드는 며느리는 제 앞에 앉은 이 시어머니가 그 미경 상사를 지금의 미경그룹으로 일궈낸 장본인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제가 그룹을 맡았을 때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전 5년 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전문 경영인에게 다 맡기고 저는 이렇게 경기도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죠. 그저 이민준 과장의 어머니로요. 제 아들 민준이는 사실 제 그룹의 수많은 자회사 중 한 곳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자기 실력으로 조용히 다니고 싶다는 아들의 뜻을 존중해 준 거죠. 민준이가 분위기를 맞추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와, 유진이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 큰 그룹에서. 그때였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제 아들의 말을 자르며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민준 씨네 집안이랑은 좀 다르죠. 저희 집은 관리해야 할 인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집안, 그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 자신이 속한 미경그룹 임원의 집안과 경기도 외곽 한옥에서 촌스러운 다기를 쓰는 시댁 집안. 저를, 그리고 제 아들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그 말에 민준이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죠. 아들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했던 그 찻잔에 남은 차를 마저 따랐죠. 며느리는 제 침묵을 굴복이나 무지로 받아들였나 봐요. 자기가 대단한 미경그룹에 대해 이야기해도 이 늙은 시어머니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인맥이라는 게 뭔지조차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더욱 의기양양해졌어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등을 기대더군요. 그 아이는 보지 못했죠. 제 얼굴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두 눈이 얼마나 차갑게 가라앉았는지를요. 괜찮아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조용히 듣고 관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며느리가 뱉어낸 가시 돋친 말들, 그 미경그룹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제 아들을 무시하던 그 오만한 눈빛.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겨 넣었습니다.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며느리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한옥에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죠. 고요했어요.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했던 그 닭이 세트가 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매실차는 이미 다 식었고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찻잔을 바라봤어요. 촌스럽다. 참 쉬운 말이죠. 자기 눈에 익숙하지 않으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남의 것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젊음의 특권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유진이가 한 말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민준 씨네 집안이랑은 다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더 깊이 박혔어요. 선을 긋는 말,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는 말. 그 아이는 자기가 속한 미경그룹 임원의 집안이 대단한 상류층이고 저는 그저 경기도 외곽에서 한옥이나 지키고 앉아있는 배경 없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밤늦게 설거지를 하면서 그 찻잔을 닦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이 닭이 세트,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제 남편과 미경 상사를 처음 열었을 때 첫 거래를 성사시키고 기념으로 함께 산 거예요. 제 역사가 담긴 물건이죠. 근데 그런 걸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가? 다음 날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속이 상해서 따지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묻고 싶었어요. 아들은 괜찮은지, 유진이가 요즘 힘든 일 있니? 제가 물을 수 있는 건 고작 그 정도였죠. 민준이는 금방 알더라고요. 제가 왜 묻는지. 아, 엄마. 어제 유진이가 말실수했죠. 걔가 원래 악에는 없어요. 그냥 자기 기준이 너무 분명해서 그래요. 악의가 없다. 참 편한 변명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건 유진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겠구나. 악의가 없는 모욕.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자신들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폄하하는 말조차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거. 제 아들 민준이는 다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미경그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데도 아내 앞에서 우리 집안 무시하지 마라. 그 한마디를 못해요. 저한테 미안해하면서도 결국엔 아내를 감싸죠. 그게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가 지났어요.
유진이에게서는 연락이 없더군요. 아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초대장이 하나 왔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보낸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이죠. 안사돈 명의로 왔더라고요. 두툼하고 빳빳한,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종이었어요. 며느리의 아버지, 최태원 씨가 이번에 상무로 승진이 거의 확정되었나 봐요. 그걸 축하하는 가족 파티라는 거예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최고급 한정식집. 초대장 자체가 하나의 과시처럼 느껴졌어요. 이런데 아무나 오는 거 아니다라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야만 했죠. 여기서 제가 빠지면 그건 며느리가 그어놓은 집안의 차이를 제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확인해야 했어요. 이 오만함이 정말 며느리 개인의 성격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의심하는 대로 그 집안 전체의 태도인지. 파티 당일 저는 제가 아끼는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화려한 색깔은 아니에요. 짙은 옥색 저고리에 연회색 치마. 하지만 그 원단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알죠. 미경 상사 시절 제가 직접 수입했던 이탈리아 실크로 짠, 지금은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원단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저 또 저런 칙칙한 색이라고 생각할 테죠. 강남의 그 한정식집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방마다 호화로운 병풍이 둘러쳐 있고 식기 하나하나가 번쩍거렸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왜 그렇게 급을 따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런 세상만 보고 살았으니. 방에 들어서자 안사돈, 그러니까 유진이 엄마가 저를 맞이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제 한복을. 어머, 사부인, 아직도 이런 색감을 입으시네요. 요즘은 화사하게 파스텔 톤이 유행인데. 유진이 말이 맞았네. 유진이가 제 험담을 미리 해뒀던 거예요.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게 편해서요.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났죠. 며느리의 아버지, 최태원, 상무 예비. 그는 그 방의 왕이었어요. 목소리는 컸고 자신감이 넘쳤죠.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는 연신 미경그룹 얘기를 했어요. 미경의 일원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룹의 비전이 어떤지. 저는 조용히 앉아 그 사람의 얼굴을 관찰했어요. 내 회사 이야기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다니 고맙긴 하네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어요. 최태원 씨가 갑자기 저를 보며 말을 걸더군요. 사부인,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죠. 듣자 하니 댁에서는 살림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례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기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 유진이가 사실 보통 애가 아닙니다. 안목도 높고 꿈도 크죠. 장차 미경그룹의 진짜 사모님이 될 아이입니다. 진짜 사모님?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부인. 사람이 배울 게 있어야 배우는 법인데 유진이가 시댁에 가면 영 배울 환경이 안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좋은 것을 보고 자라야 안목도 유지되는데 걱정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는 것 같았죠. 배울 환경이 안 된다. 그건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제 집, 제 살림, 제 촌스러운 닭이, 제 칙칙한 한복, 제가 며느리의 안목을 망가뜨리는 환경이라는 거였어요. 그는 자기 딸이 미경그룹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저 같은 시어머니가 걸림돌이 된다고 바로 내 면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어요. 이건 조직적인 멸시였죠. 며느리의 오만함은 바로 이 아버지의 야망과 선민의식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미경의 기준이고 저는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래서 자기들 앞길에 방해만 되는 존재라고.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 미경 그룹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실체가 바로 자기들 앞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기가 막혔죠.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 앞에서 그 회장의 급이 낮다고 훈계하고 있는 꼴이라니. 저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어요. 사돈께서 미경을 참 많이 아끼시나 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최태원 씨는 의기양양하게 웃더군요. 그럼요. 제 인생을 바친 곳입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제 눈에, 제 머릿속에 똑똑히 새겼어요. 최태원 상무. 내 회사에서 월급 받는 직원. 그들은 저를 자기들 리그의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가 제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집안이 뭔지, 급이 뭔지, 그리고 진짜 미경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요. 그 모욕적인 파티에서 돌아온 밤, 제 한옥은 유난히 고요하고 또 춥게 느껴졌어요. 방 안에는 며느리 친정의 화려한 향수 냄새 대신 제가 늘 피우던 묵직한 침향 냄새가 배어 있었죠. 저는 불도 켜지 않고 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최태원 상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죠. 배울 게 없는 환경. 시댁에 가면 안목이 낮아질까 걱정이다. 그 말들은 일장에서 며느리 유진이가 했던 촌스럽다는 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건 제3 전체에 대한,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의 근본에 대한 아주 정중하고도 잔인한 모욕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그리고 제 아들을 배경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은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미경그룹이라는 배경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사실은 제 땅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평생 시끄럽게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언제나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제 방식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박은숙이라는 이름 앞에 붙었던 조용히 사는 노인, 평범한 시어머니라는 수식어는 이제 떼어내야겠다고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배울 게 있는 환경이 뭔지, 그 배경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사람들은 제가 5년 전에 왜 갑자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지 참 궁금해했어요. 언론에서는 건강 문제다. 혹은 아들한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수순이다. 말이 많았죠. 사실 그냥 지쳤던 거예요. 1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미경 상사는 지금처럼 큰 그룹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려던 때였죠. 남편이 사라지자마자 평생 남편 옆에서 형님, 동생 하던 임원들, 이사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더군요. 여자가 뭘 아느냐,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라, 지분은 우리에게 팔아라.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그때 제가 만약 평범한 아내로만 살았다면 미경은 공중분해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동대문에서 원단을 끊어 나르던 박은숙이었어요. 저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남편의 유산을, 그리고 제 청춘을 바친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5년, 10년,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남성 중심의 재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더 냉철해져야 했고 더 완벽해져야 했죠. 제가 그룹을 맡고 미경은 10배 더 커졌어요. 하지만 제 아들 민준이 얼굴 볼 시간은 없더군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제 손에 쥔 건 너무 많았지만 정작 제 아들은 저를 회장님처럼 어렵게 대하고 있었어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끝없는 경영권 다툼, 암투. 저는 제 아들에게만큼은 이런 짐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5년 전 저는 경영 이선 후퇴를 선언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CEO에게 그룹 운영을 맡기고 저는 제 본명 박은숙으로 이민준의 어머니로 돌아온 거예요. 제 아들 민준이도 제 뜻을 이해해줬고요. 조용히 자기 실력으로 자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제가 선택한 이 조용한 삶이 좋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유진이와 사돈 최태원 씨는 제 선택을 궁핍으로
제 겸손을 무능으로 착각한 거예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모든 걸 가졌기에 조용히 지낸다는 걸 그들은 상상조차 못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제 한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서재로 향했어요. 이 서재는 민준이도 며느리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겉보기엔 그냥 오래된 책들이 꽂힌 방 같지만 벽 한쪽을 밀면 제 작은 금고가 나와요. 저는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현금이나 보석 같은 건 없어요. 미경그룹의 진짜 법인 인감. 그리고 전화기 한 대가 있죠.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외부로는 딱 한 곳에만 연결되는 도청이 불가능한 직통선이죠.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수화기를 들었어요. 익숙한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주 침착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비서실입니다. 5년 동안 제 빈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던 김 비서였죠. 제 목소리를 듣고도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더군요. 나일세, 김 비서. 수화기 너머로 아주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5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예,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5년간 박은숙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 박은숙이 돌아온 거죠. 그룹 전체 임원 인사 평가 자료, 원본으로 전부 내 서재로 가져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상무. 그 사람 자료는 따로 챙겨요. 최근 3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실적 보고서, 그리고 사내 평판 자료까지 아주 상세하게. 최태원 상무 말입니까? 그래요. 내 사돈이지.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제 심장이 차갑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죠. 최태원 상무. 그는 자기가 미경의 일원이라고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그는 자기가 속한 그 시스템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는 저를 배울 게 없는 환경이라고 불렀죠. 좋아요. 이제부터 제가 그에게 아주 혹독한 배움의 환경을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미경그룹의 진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꼭대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줘야죠.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김 비서를 기다렸어요. 자정이 되자 인기척도 없이 김 비서가 서재에 나타났어요.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세월이 비껴간 듯 변함이 없었죠. 그는 두꺼운 서류철 몇 개를 제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회장님, 요청하신 최태원 상무 관련 자료입니다. 저는 불을 켰어요. 그리고 안경을 쓰고 서류를 펼쳤죠.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허수음이 나오더군요. 최태원 상무. 실적은 그저 그랬어요. 딱 남들 하는 만큼, 욕먹지 않을 만큼. 하지만 그의 진가는 다른 데 있더군요. 사내 정치, 인맥 관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절반 이상이 고급 술집과 골프장이었어요. 자기가 모시는 윗선들에게는 끔찍하게 잘했더군요. 반면에 아랫사람들이나 경쟁 상대에게는 사내 평판 자료에는 오만하다, 권위적이다, 실적보다는 줄서기에 능하다는 익명의 평가가 가득했어요. 딱 제가 파티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였죠.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자신이 미경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그 성벽을 쌓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벽 밖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그를 처벌하는 건 쉬웠어요. 이 자료만 이사회에 넘겨도 그의 승진은커녕 자리 보전도 힘들 테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그건 그냥 징계일 뿐 교훈이 되진 못하죠. 며느리 유진이와 그 오만한 가족들에게는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이 자신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그 배경에 의해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했어요.
그게 진짜 배움이 될 테니까요. 저는 김 비서를 바라봤어요. 무대가 필요하겠군, 김 비서. 어떤 무대를 원하십니까, 회장님? 그들이 가장 오르고 싶어 하는 무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무대 말일세.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룹 창립 기념 특별 만찬. 그걸 준비해요. 창립 기념일은 아직 2달 남았습니다만. 상관없어요. 명분은 5년 만에 복귀로 하죠. 내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라고. 김 비서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그룹 소유의 호텔, 맨 위층 VVIP 연회장, 스카이가든 거기로 해요. 스카이가든. 그곳은 제 남편과 제가 미경을 세우고 이제 우리도 이만큼 왔다는 상징으로 만든 곳이었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룹 내에서도 VVIP 중에 VVIP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참석자는 나, 그리고 김 비서, 그리고 각 계열사 사장단, 딱 핵심 임원들만. 예, 회장님. 아, 그리고 특별 공로자 가족이라는 항목을 하나 만들어요. 김 비서는 제 의도를 금방 알아챘죠. 최태원 상무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그 사람. 이번에 승진시켜야지. 상무에서 전무로 파티까지 열었는데. 예, 승진은 시켜줘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는 줘야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지. 저는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준이를 한옥으로 불렀어요. 민준이는 오랜만에 서재로 불려온 게 어색한지 방 입구에서 머뭇거리더군요. 민준아, 앉아라. 아들은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저는 서류 한 장을 아들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회장 박은숙으로 돌아가야겠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내 아내와 내 장인에게 미경이 어떤 곳인지, 집안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알려줘야겠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파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배울 것 없는 환경이라고 모욕할 때 아무 말도 못했던 자신을 떠올렸겠죠. 자신이 아내의 기에 눌려 어머니를 방관했던 순간들을요. 민준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도 지쳤거든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줬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며느리 유진이네 집에 제 이름이 아닌 미경그룹 비서실 명의의 공식 초대장이 도착했을 거예요. 미경그룹 창립 기념 특별 만찬, VVIP 초청장. 그리고 그 안에는 특별 공로자 가족으로 최태원 상무 및 가족이 명시되어 있었겠죠.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거의 비명을 지르는 수준이더군요. 어머님, 어머님, 저희 아빠가 드디어 회장님 만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것도 VVIP로요. 이게 다 제 덕분이라니까요. 제가 내조를 잘해서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고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러자 며느리가 제가 기다렸던 그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도 이런데 한번 와보셔야 하는데. 아, 맞다. 여긴 아무나 못 오지. 저희 이제 급이 달라졌거든요. 어머님, 저 내일 민준 씨랑 드레스 보러 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딸깍. 저는 조용히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그래. 급이 달라졌지. 이제 곧 알게 될 게다. 드디어 만찬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김 비서가 보낸 의상팀을 모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한복을 꺼내 입었죠. 파티 때 입었던 그 옥색 한복이 아니에요. 아주 단아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짙은 남색에 은은하게 금박이 수놓인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한복이었어요. 저는 며느리 가족보다 1시간 먼저 연회장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는 스카이 가든.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밖으로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연회장 중앙, 가장 상석인 헤드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들고 온 작은 보자기를 풀었죠. 그 안에서 나온 건 며칠 전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닭이 세트였어요. 저는 그 닭이 세트를 VVIP 연회장의 화려한 금장식기들 한가운데 제 정중앙 자리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김 비서가 제게 다가와 물었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이게 미경의 시작이고 내 역사니까. 저는 자리에 앉아 그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랐어요. 이제 곧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도착하겠죠. 자신들이 이 연회의 주인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내 오만한 며느리와 사돈 가족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폭풍전야.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쏟아지는 스카이 가든은 고요했어요. 제 앞에는 화려한 금장식기들 대신 제가 집에서 직접 가져온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했던 그 소박한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죠. 저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랐어요. 찬물이 맑게 우러나는 걸 보면서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미경을 처음 시작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김 비서는 제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죠. 회장님, 정말 이 닭이 세트를. 그래요. 이게 미경의 시작이고 내 역사니까.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어요. 이제 곧 이 만찬의 주인공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죠. 자신들이 이 VVIP 연회의 가장 빛나는 손님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제 오만한 며느리와 더 오만한 사돈 최태원 상무 가족이 말이에요.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찻잔을 든 채 그들이 들어오는 기척을 가만히 느끼고 있었죠. 가장 먼저 들뜬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유진이었죠. 우와, 아버지, 여기 정말 대단하다. 서울이 다 보이네. 그 뒤를 이어 안사돈의 감탄사, 그리고 최태원 상무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이미 이 연회의 주인이 된 듯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허허, 이 정도는 돼야 미경의 VVIP라고 할 수 있지. 유진아, 네가 오늘 아버지를 제대로 빛내주는구나. 그들은 안내를 받아 연회장 중앙 헤드 테이블이 있는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자신들이 당연히 이 상석에 앉을 거라 생각했겠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발소리가 제게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멈췄죠. 그들이 저를 본 거예요. 헤드 테이블 상석에 짙은 남색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저를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들떠있던 며느리의 목소리도, 자신감 넘치던 사돈의 목소리도,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건 며느리 유진이의 얼굴이었어요. 놀라움? 아니요. 그건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짜증과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불쾌함이었죠.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바퀴벌레라도 발견한 듯한 그런 표정. 유진이는 자기가 뭘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몇 번이고 비비더군요. 하지만 제가 사라지진 않죠. 저는 여기 있으니까. 그 옆에 선 최태원 상무와 안사돈의 표정도 똑같았어요. 저 여자가 왜 여기에? 며느리 유진이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더군요. 아니,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이성을 잃은 거겠죠. 그 아이는 다른 임원들이 볼까봐 두려웠는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낮은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대답 없이 그냥 찻잔을 내려놓았죠.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그 아이는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남편인 민준이가 말릴 틈도 없었죠.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님, 지금 저희 아버지 망신시키려고 이러세요? 당장 나가세요. 네. 그 아이는 제 팔목을 잡아 끌려고 손을 뻗었어요. 자신이 촌스럽다고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을 망치러 온 불청객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최태원 상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부인,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혹시 뭐 착오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여긴 저희가. 그 순간이었어요.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김 비서가, 제 뒤에 서 있던 김 비서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죠. 문 밖에서 미경의 핵심 계열사 사장단, 그러니까 최태원 상무가 평생 줄을 대기 위해 애썼던 그룹의 진짜 실세들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최태원 상무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려 했어요. 그들에게 인사를 하려고요. 아, 박 사장님,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최태원 상무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며느리 유진이와 최태원 상무를 이상하다는 듯이 밀치고 제 앞으로 똑바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김 비서를 필두로 그룹의 사장단 전원이 제 앞에서 완벽한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그 한마디, 회장님. 연 회장 안의 모든 소리가, 아니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음악도, 사람들의 숨소리도. 제 팔을 잡아 끌려던 며느리 유진이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 아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장님? 지금 뭐라고? 하지만 진짜 볼만했던 건 최태원 상무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김 비서를 알죠. 그룹의 모든 인사를 총괄하는 비서실장이라는 걸. 그는 저 사장단이 누구인지 알죠. 자기가 감히 말도 섞기 힘든 그룹의 최고 실세들이라는 걸. 그런 그들이 자신이 배울 것 없는 환경이라고 무시했던 경기도 외곽 한옥의 늙은 사돈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최태원 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게 보이더군요. 오만함, 자신감, 기대감,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오직 공포만이 남았어요.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바라본 거죠. 박은숙, 이민준 과장의 어머니, 그리고 미경그룹 창업주 박은숙 회장. 그의 머릿속에서 그 세 개의 이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어요. 최태원 상무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던 테이블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거예요.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바쳤다던 그 미경그룹의 주인을 면전에서 모욕했던 거죠. 며느리 유진이는 그제야 상황이 파악됐나 봐요. 굳었던 손을 떨면서 저와 사장단,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아, 아빠, 이게 무슨. 그 아이의 머릿속에도 스쳐 지나갔겠죠. 자기가 촌스럽다고 했던 닭이, 집안이 다르다고 했던 말, 어머님은 이런데 못 온다고 했던 바로 어제의 통화까지.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 민준이가 아내의 곁이 아닌 제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와 섰어요. 그것으로 모든 게 정리된 거죠. 저는 연 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고 다시 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최태원 상무를 바라봤어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고요한 연 회장에서는 모두에게 충분히 들렸죠. 최태원 상무. 제 직함을 부르는 목소리에 그가 경기를 하듯 어깨를 떨었어요. 네, 회장님. 바닥에 엎드릴 기세였죠. 그리고 내 아들이. 저는 제 옆에 선 민준이를 힐끗 봤어요. 최상무 집안의 배경이 되기엔 우리가 좀 부족했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최태원 상무는 정확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가 파티에서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준 거니까요. 아닙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오라. 제가 죽을 죄를. 저는 그를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제 시선은 이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며느리
유진이에게로 향했죠. 그리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바로 그 촌스럽다던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유진아.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미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이게 그렇게 촌스러워 보였니? 이건 30년 전 내가 네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미경그룹을 동대문 바닥에서 미경상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내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번 돈으로 산 기념품이다. 저는 찻잔을 들어 보였어요. 이게 미경의 시작이야. 진정한 체면은 남이 만들어준 배경으로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야. 자신이 걸어온 그 길, 그 역사에서 스스로 빛나는 거지.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배울 게 있는 환경이 바로 여기 있었는데 너희가 아직 배울 준비가 안 되었던 게다. 며느리 유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미경의 권력과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시어머니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그 모순과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렇게 제 사돈 일가의 그 화려했던 체면은 그들이 가장 빛나고 싶었던 바로 그 무대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화려한 연회장, 스카이 가든은 그 순간 거대한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죠. 제 한마디, 이게 미경의 시작이야 라는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요. 사장단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굳어 있었고 며느리 유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토록 화려하게 치장했던 얼굴이 눈물과 충격으로 참 볼품없이 무너져 있었죠. 그리고 제 사돈 최태원 상무, 그는 테이블을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박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 정적을 깬 건 제 아들 민준이었어요. 민준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에게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저 제 옆에 꼿꼿이 서서 차가운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연민이나 동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아주 깊은 실망감,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군 하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었죠. 민준이가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는 동안 저는 제 사돈 최태원 상무를 바라봤어요. 그는 이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가 황급히 입을 열더군요. 회장님. 제가 사직서를 당장 사직서라. 참 쉬운 방법이죠. 그는 이 상황에서 해고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로 그의 체면을 완전히 짓밟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지만 저는 그를 해고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김 비서를 쳐다봤어요. 김 비서, 최태원 상무, 승진시켜야지. 예, 김 비서조차 제 말에 놀라더군요. 최태원 상무는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사내 정치의 결과물을 툭 쳤어요. 승진은 시켜줘요. 다만 자리를 좀 옮겨야겠어. 최 상무, 그동안 실적보다는 미경의 이름을 등에 업고 인맥 관리에 더 능했던 것 같더군. 회장님, 그게 아니오라. 됐어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어요. 그렇게 미경을 자랑스러워하니 이제부터 진짜 미경을 배울 기회를 주지. 저는 김 비서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최태원 상무는 그룹 역사 편찬실 실장으로 발령내요. 역사 편찬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최태원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회색빛이 되더군요. 그룹 내에서 그곳이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임원들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은 실권도 권한도 미래도 없는 그저 은퇴를 앞둔 임원들이나 사고친 임원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곳이었죠.
해고보다 더 잔인한 징계. 그의 체면을 단번에 짓밟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가 미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출근하는 그 순간마다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거죠. 회장님, 제발, 제발 그것만은. 그가 제게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죠. 아니, 이게 내 짓이야. 저는 그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어요. 최 실장, 자네의 첫 번째 업무는 미경그룹 30년사를 편찬하는 걸세. 물론 시작은 동대문 미경 상사부터겠지. 저는 제 앞에 놓인 촌스럽다던 그 닭이 세트를 가리켰어요. 자네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우리 집안의 역사야. 그 찻잔의 가치가 얼마인지 자네가 직접 아주 상세하게 보고서로 작성해서 나한테 직접 보고하게. 그것으로 최태원 상무에 대한 처분은 끝났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숭배했던 배경에 의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역사를 평생 연구하게 된 거죠. 이제 며느리 유진이가 남았네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던 유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들 민준이가 드디어 입을 열더군요.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내에게 쩔쩔매던 그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차갑고 단호했죠. 최유진 씨. 그는 아내를 유진아가 아닌 최유진 씨라고 불렀어요. 우리 따로 얘기합시다. 하지만 여긴 아니야. 민준이는 아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저 일어나라고 명령했죠. 유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 화려한 드레스가 꼭 상복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유진이를 불렀어요. 아가, 네. 어머님, 넌 좋은 집안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 넌 내 소원대로 됐어. 넌 좋은 집안이랑 결혼했어. 단지 내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결혼 생활은 이제 너와 내 아들 민준이가 알아서 할 문제다. 내가 더는 관여하지 않아. 어머님, 제가 잘못. 다만 저는 유진이의 말을 끊었어요. 앞으로 다시 내 집에 이 한옥에 발을 들일 생각이 있다면 그때는 최태원 상무의 딸로 오지 마라.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배경일랑 다 내려놓고 오직 이민준의 아내로만 오너라. 그리고 존중이 뭔지 그때까지 제대로 배워오너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을 나갔어요. 김 비서와 사장단들이 제 뒤를 따랐죠. 제 등 뒤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아니 절규에 가까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